2024년에 한해서 소형 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지속적으로 모기지 상품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데 1년간 더 연장해주겠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어떻게 24년도에 바뀌어질지 그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금융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 부분에 대한 잠재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좀 확대해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권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등으로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영향 누적 등에 따라 부동산 PF,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취약 부분의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주택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거래도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역전세 위험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지역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중심으로 어려움 지속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위험 부분에 대한 취약 부분 리스크를 잠재되어 있는 부동산 PF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의 영향 누적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리스크로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전세 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데, 아파트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반면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역전세 현상은 아마 24년 상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차인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저가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임차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이런 소형 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추후 청약이 진행될 때 주택이 1주택자로 보지만 청약할 때는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0제곱미터 이하의 다만 취득가액은 수도권 지역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혜택이 있고요. 또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재차 주택을 또 한 번 취득할 경우, 그때는 당연히 생애 최초로 이렇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0만 원 받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다시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다만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생애 최초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200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혹여나 본인들이 살고 있는 임차 주택에 역전세가 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매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취득세 감면 200만 원을 별도로 받고 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끔 이 지특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 서울 같은 경우에 SH죠. 이런 2024년에 한해서 소형 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60제곱미터 이하의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그리고 지방은 2억 원 이하 주택, 그리고 세 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한 채까지는 LH나 그리고 SH 같은 이런 지역주택 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 채에서 역전세가 발생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겠죠. 따라서 세 채 중에 한 채는 LH나 SH에 양도할 수 있도록 24년 한 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다만 의무 임대 기간 만약에 4년, 8년, 10년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 3천만 원은 미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024년 중에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임대 지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자,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만 5천 호 이상 공급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임대는 매입임대는 동일한데 구축은 좀 더 증가하고 전세임대도 조금 더 증가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4년도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 도시공사의 경우 매입 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임대를 하면 그 임대료는 동결을 한다. 그래서 LH가 임대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료가 24년도에는 동결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 SH 같은 매입한 주택 임차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SH 같은 곳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니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사각지대를 축소하도록 하겠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참여금융기관 24년 상반기에는 기업은행, 신협, 저축은행 등 총 6개 금융기관 추가 참여를 하고 25년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대출 승인을 심사할 때 전세 보증금 및 확정일자를 확인한 이후에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입 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허그의 확인 절차를 좀 보강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유형을 좀 더 다양하게 청년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분양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건 토지는 이제 뭐 CU지나 아니면 뭐 LH에 대한 이런 토지가 있겠죠. 그런 토지에 임대하고,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분양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이런 주택입니다.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분양 가격만 지불하고
이 토지에 대한 거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받는 주택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 이거 10% 면제를 통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좀 더 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분 적립형 주택 이거는 20년, 30년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 만약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 분양 가격의 뭐 한 10에서 20%만 우선적으로 아예 지불을 하고, 그 나머지 자금은 약 30년 동안 매달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9억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제 매달 나머지 자금은 납부하는 방식. 그래서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우리 분양을 받을 때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도 받아야 되고 중도금 납부해야죠. 또 잔금 납부도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천천히 갚아라. 초반에 있는 계약금 일부만 일시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갚아라. 이게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 지분 적립형 주택으로 분양하는 사업자들 정부 쌉싼 배제를 해주고 재산세 25% 3년 동안 감면을 해주겠다. 다만 그로 인해 기존 분양가 대비 5에서 10% 정도 분양가를 인하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공유형 주택이 있습니다. 자,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 보통 공유형 주택이라는 건 주택은 별도로 각각 있지만 예컨대 마당은 함께 쓰는 방식 또는 주방을 함께 쓰는 방식, 이런 주택을 공유형 주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또 임대 같은 경우에도 도심의 복층, 공유형 등으로 유연한 공간 활용을 가능한 청년 특화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주택은 별도로 있지만 복층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출산 가구 대상으로 버팀목 등 전세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한도도 확대해 주겠다. 자, 중기청이라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회사에 직장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청년들은 이제 이런 중기청 약 1%대의 초저리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요걸 좀 더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청년 버팀목 대출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1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도 1%대 정도로 나오는데 임차 보증금을 좀 더 확대해 줬습니다. 3억 원. 그리고 3억 원 가운데서도 대출 한도가 2억 원까지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 보증금 3억에 대출 2억 원 받는다면 내 현금은 1억 정도가 필요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1.5에서 2.4% 한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이렇게 저리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증금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 일대는 4억 원 이하, 한도는 3억 원까지, 금리는 1%에서 3% 요 사이로 진행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몇 번 다뤄드린 바 있었죠. 자, 정책 모기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서 서민과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에 집중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포함해서 35종 규모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서민과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한도는 5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금리는 시중 대비 1에서 3% 한도 내에서 1월 29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4년 1월 말 1월 29일까지 특례 보금자리론이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 시기에. 자,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실수요층을 위해 주택 구입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29일까지 이제 종료가 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기지 상품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3종 프로젝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기존 1주택자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한 채 더 매입하면 2주택자가 될 겁니다.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부여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주택 가액과 적용 지역 등은 구체적 요건은 추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따 뒤에 가서 행안부에 이 인구 감소 지역, 지정된 지역을 한번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비인구 감소 지역, 서울이라고 지칭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서울에 1주택이 있고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을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될 겁니다. 자, 재산세에 있어서 2주택과 1세대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2주택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원래 60%입니다. 60%. 근데 1세대 1주택자한테는 4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아마 24년도에도 똑같아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44%, 또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3%, 이렇게 1%포인트씩 조금 더 감면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다릅니다. 2주택은 기본 세율인데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엔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주택자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1주택을 매입한다면 1주택으로 간주해서 똑같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45% 이하로 적용받고, 그리고 세율도 기본 세율의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로 적용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쉽죠?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 종부세와 2주택 이상의 종부세는 다릅니다. 자, 우선적으로 2주택 종부세에 있어서 기본공제는 9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12억 원에 고령자 장기보유 합쳐서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서울에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인구 감소 지역의 1주택을 취득하면 원래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간주해서 12억 원의 기본공제, 그리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양도세 혜택을 부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주택은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가 돼서 중과 세율이 적용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고 중과 배제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 배제는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1주택을 취득하면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를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는데 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당연히 이 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도 해주겠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정 어느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같은 지역은 남구, 서구 이런 지역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부산 지역 일대로 수요가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 뭔가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 정도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충북도 6군데, 충남은 9군데, 전북은 10군데, 전남은 16군데, 경북은 16군데, 경남은 11군데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지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혹여나 아직은 지금 추후에 발표가 나올 텐데 만약에 행안부가 지정한 이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런 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2주택자이지만 1주택으로 봐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전부 다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똑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뭐 이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공공부문에 대한 주택 공급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택 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등 수요자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구계획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 기간을 빠르게 단축시키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기 신도시의 2024년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을 착공하도록 하겠다. 인천 계양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이 4개 지구는 2024년 내에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겠다가 아니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7만 호가 공급되는 지구이죠. 착공 일정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좀 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뉴홈 2024년 중에 9만 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 청약을 1만 호 정도 빠르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을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여러 개의 절차를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통합 심의를 해서 이 기타 절차를 좀 빠르게 간소화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오프라인 총회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총회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합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만 합니다. 그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10%가 참여를 해야만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바빠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직장 다니시느라. 그죠? 그런 분들은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해서 이제 우편으로 빠르게 받아서 서면 동의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참석한 것으로 봐서 오프라인 총회를 엽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자의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전자의결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 전자의결은 일반적으로 그냥 허용하고 온라인 총회를 좀 도입해서 빠르게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총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갈등 발생 시 분쟁 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 사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합동 PF 조정이 통해서 이 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좀 고려해서 그 정도 부분만 공사비 분담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건설업종 외국 인력 채용 쿼터를 좀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유동성을 좀 최대한 많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2022년 말에는 50조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85조 원까지 확대해서 좀 빠르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공사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잔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해주겠다. 해서 좀 채무 인수 시점을 연장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비주택에 대한 PF 보증 신설을 따로 신설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소형주택에 대한 PF 보증도 신설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상 사업자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할 때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LH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매입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2024년 상반기 중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그리고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이죠. 이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안들을 빠르게 24년 3월, 24년 4월 정도에 발표하고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원래 양도세 중과 적용 지역입니다. 자, 그렇지만 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데 이걸 좀 더 한시적으로 1년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취약 부분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DSR이 조금 더 강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DSR 적용 제외되는 대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출들 가운데서 DSR 적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민간 금융기관에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동금리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서 고정금리로 좀 전환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또 고정금리, 이 변동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주겠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결혼과 출산 사회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인데, 자, 어떤 법안이냐?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자,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 출산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원래 자녀한테 증여할 때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증여 공제가 적용받고 있죠.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혼인 전후로 해서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적으로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혼인을 앞두고 있는 또는 혼인을 한 2년 이내 혼인을 한 그런 부부, 그리고 출산 이후 2년간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혼인을 한 부부가 있다. 그리고 각각 양가의 증여를 받았다. 1억씩. 그러면 각각 5천만 원, 5천만 원 공제에 1억 부모 공제를 받아서 1억 5천만 원씩 공제가 돼서 최대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지는 다음 또 정책 발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다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